강의 속도가 좀 느린 건지. 자, 아무튼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묻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내가 어떤 태도로 무엇을 목적으로 삶의 의미를 어떤 쪽으로 잡아 나가야 하는지를 좀 헤맬 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물음에 부닥칠 때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 나의 정체성을 나의 나됨 또는 나의 나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움이라는 것은 답다라는 말 속에 잘 들어가 있는데 내가 되고자 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는 것, 이것이 나다움입니다. 그러니까 나다움은 이미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또 내가 꿈꾸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가 되고자 하는 나. 그러니까 나라고 얘기할 때하고 달리 나다움이라고 얘기할 때는 가능성과 또는 유토피아와 같은 이런 보다 이상적인 그런 모습으로서의 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빚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빚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보다 나은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나. 근데 그 모습을 내가 미리 그려봤다고 한다면은 그 미리 그려진 이 나의 모습은 아직 형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상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상상 속에 있는 나, 이 모습을 내가 이루어 간다고 했을 때 진정한 나, 참다운 나는 현실의 나를 포함해서 이러한 가능성 속의 나까지 한데 아우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의 참 나는 현재의 나뿐만 아니고 미래의 나를 넘어서서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꿈꾸는 나, 가장 바람직한 나의 모습까지를 한데 아우른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물음이 물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까닭은 이렇게 내가 꿈꾸고 있는, 그려낸 그런 나다운 나가 의심스러워졌을 때, 잘 모르게 됐을 때 이게 내 모습일까?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의 그 참 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본래 꿈꾸는 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나다운 나를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이런 의심, 자신감을 잃게 되는 요 순간에, 다시 말하면 나의 나다운 모습이 나에게 뚜렷해졌을 때, 근데 그 뚜렷해진 나의 모습이 내게서 멀어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갑자기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나빠져서는 나다운 나를 내가 이룰 수 없겠구나 라는 참괴함, 자괴감, 또 이런 후회, 이런 것이 엄습해 들어오면 그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묻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반대편에서도 물론 묻게 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나는 이제 대학생이야. 그때는 아주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로 정립해 나가게 되죠. 이때도 나는 누구인지라는 물음을 묻게 되는데 이때는 이 물음 자체가 좀 가벼워서 우리를 짓누르진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설계를 하게 되죠. 물음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때는 내가 고통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용빈처럼 가족이 불은 속으로 빨려들었을 때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뼈저리게 묻게 되는 것이죠. 조국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또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그저 돈만을 바라보면서 도덕을 팽개칠 때, 이럴 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실질적으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음 자체를 깊이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물음이 의미를 갖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좀 깨지는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두 개의 영화를 좀 보기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은 금방 네가 누구인지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왜 남에게 물어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 대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사실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물을 수 없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편의 영화 가운데 프리티 우먼이라는 이 영화 속에는 비비안이 먼저 창녀로 좀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정말 창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창녀라고 인식하니까 모든 행동을 창녀답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에드워드가 이제 비비안을 좀 사랑하게 되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할 뿐만 아니라 존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는 순간 비비안이 좀 변하게 됩니다. 자기를 창녀로 알고 있었을 때 하고 한 남자의 사랑과 존중의 관계 속에서 그 거울이죠. 이런 거울 속에 나가 말하는 거울이 내게 뭔가 말을 건네오자 비비안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되고요. 남들의 고통을 힘들어하게 되고 자기 친구가 좀 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언을 하게 되죠. 자기 자신도 창렬한 직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물론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기를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새로운 모습을 실제 자기 모습으로 투영시킴으로써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나를 찾기 위한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순간 또 사랑하는 남자와 또 좋은 결말을 맺게 되는 행운도 함께 얻게 되죠. 용빈보다는 좀 나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그래도 좀 더 최근 영화인데요. 인턴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았는데 우리의 일상이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망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공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 영화 속의 줄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케팅 옷을 팔아서 인터넷으로 이제 판매하면서 급성장한 회사의 이제 CEO가 됐는데요. 그 일에 상당한 만족과 또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났어요. 하나는 전문 이제 경영인을 좀 영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생겼고요. 줄스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꾸려가고 싶어 합니다.
만일 전문 경영인이 온다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 성장 쪽으로 경영의 방식을 바꾸겠죠. 이런 것들을 줄 수는 참아낼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일과 동일시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딸과 남편인데요. 딸은 어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남편이 바람을 좀 폈습니다. 여기 한 대사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는데요. 이 줄수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자신이 죽은 뒤에 자기만 무덤에 홀로 따로 묻히게 되는 게 너무 두렵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부사장이었던 뭐 전화번호 만드는 큰 회사의 부회장이었던 분이 인턴으로 왔을 때 조언을 한마디 합니다. 줄수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의 장점이다. 당신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내 무덤 옆에 묻힐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통해서 줄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렸던 자신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자신감 있게 자기가 원하는 CEO를 영입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남편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하고 또 남편이 무엇을 원했던 것인지를 서로 대화로 풀어가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탄탄한 자기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조화로운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전통 사회에서 이런 조화의 핵심은 분수라는 말로 말해졌습니다.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라는 것은 오늘날과 좀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요. 분수를 지키는 것이 예입니다. 아까 뭐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그 이야기들,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분수입니다. 이 분수를 지킬 수 있으려면, 예의를 갖추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분에 따라서 이러한 자기가 누구인지가 결정되던 사회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나의 신분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분,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데요. 예전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신분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 그리고 분수를 아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 이런 사람만이 사람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뭐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내가 누구인지 나의 나됨하고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나의 신분을 똑같이 여기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이 됐을 때 여러분은 대학생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신분은 여러분 이름이나 재산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제가 이제 모여살이를 하는 동아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아리에서 여러분이 차지하는 지위입니다. 지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무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몹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했을 때 그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들, 딸 역시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가 모두 저마다의 신분을 갖고 있고 그 신분에 따라서 올바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다 고루두루 갖추어지는 행복한 삶이, 평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저도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좋아했는데 여기 보면 강철중이라는 이 검사가 나옵니다. 이 강철중이라는 이 검사는 나쁜 놈을 잡는 것을 검사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훌륭한 검사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사람들이겠죠. 근데 검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검사도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겠죠. 그래서 다른 모습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검사 또는 아빠 또는 동료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아울러진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의 복합체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복합체를 조화롭게 물을 때 묻는 물음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이 단편적으로 대답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모습이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고 현재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신분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의 나됨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나의 나됨이 달라지는 순간 나의 모습도 바뀌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칭찬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는 엄마에게 꾸짖음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에 그럴까요? 또는 나의 나됨을 내가 잘못 설정해서 그런 걸까요? 또는 그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때마다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수많은 모습들이 서로 부조화를 일으킬 때 그때 부조화 속에서 내가 묻는 것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조화되는 이 전체의 나의 모습, 복합 정체성을 이루고 이 나의 조화를 찾고 싶은 것이죠. 이런 조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평생 제대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물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이 조각나들이 조각조각 나면서 마치 모난 것처럼 나 자신을 자꾸만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하고 나면 나는 거기에 일종의 못이 박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대생이면 여자 대학생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숙명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두 가지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대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신분상, 특권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여러분들은 대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의무를 짊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쌓고 짊어지고 떠맡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는 대학생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한 셈인데
그 대답들마다 나는 딸입니다. 나는 대학생입니다. 나는 이러한 자선 봉사를 하는 학생입니다. 등등 이 모든 대답들 안에는 그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모두 떠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못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여대생, 또 숙대생, 또 누구누구의 딸 이런 방식으로 계속 못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못이 박힌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못이 박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랍니다. 나무처럼 성장합니다. 큰 나무가 되면 그것은 이제 모두가 깃들일 수 있는 모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커나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면 이 숙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꿀 수 없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커다란 못이 됩니다. 그 못이 잘 박히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크게 성장하실 수 있을 테고요. 이렇게 사회적 문턱을 넘어설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묻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정신적 고비를 이제 넘어설 때 누구든 이런 삶의 어떤 정신적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문턱 넘기를 제대로 하면 달라진 나의 모습에 내가 스스로 만족해할 때가 있습니다. 달라진 나의 자라나가는 모습, 이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더 이상 묻지 않게 됩니다. 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나는 더 이상 그 물음에 시달리지 않게 되고 그 대답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턱이라든지 정신적인 고비 이런 데 막 부딪혀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또는 나다운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나를 이루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고 의심스러워졌을 때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신다면은 일단 물음의 까닭, 누구 물음의 까닭은 어느 정도 이제 졸가리를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럼 잠깐 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물음인 그 묻는 사람, 누구 물음을 묻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